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13조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죄형 법정주의, 또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 원리 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헌법 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 벌써 우리 헌법 12조에서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12조의 근거에서 모든 신체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법의 근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조에서 특히 죄형 법정주의, 소급 입법 금지, 그죠? 소급 입법에 의해서 참정권, 또 재산권, 또 여러 가지 신체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우리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을 통해서 형사 절차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일단은 배우고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네. 네, 현지 슬라이드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84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근거에서 또 중복 처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것도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두 번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형사처벌하는 것 말고 행정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뭐 이런 것, 보완 처벌을 받는 것은 이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를 규정한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판례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법 처벌은 이중처벌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을 할 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하는 것, 뭐가 더 합리적인가, 또 그런 어떤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근데 형사처벌만 둬도 충분한 경우, 또는 이렇게 행정벌, 그죠? 과태료나 과징금만 둬서 충분한 경우, 특히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익 같은 것을 몰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요건에 정확히 맞는 것을 딱딱 이렇게 맞게 갖추어야지, 모든 형사처벌과 이런 행정벌을 다 한꺼번에 두게 되면은 국민의 자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입법 기술적으로 항상 유의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형사벌 부과 외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벌 처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모든 그 국가의 법에 의한 제재를 다 한꺼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에 최소한도, 우리 37조 2항의 근거에서 최소한도 한해서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컨대 자,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이러한 규정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뭐 양심적 집행 거부에 대한 예전의 판례들 같은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 12조에서 위법적 보안 처분과 노역,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보안 처분과 강제 노역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13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행위하지 않은 친족의 행위로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위 말해서 연좌제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좀 이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예컨대 배우자의 중대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연좌제 위반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에서는 선거를 하는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그 회계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행위를 했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합헌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여러분들 38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신체 자유에 대해서는 신체 안전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규정에서 신체 안전권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이러한 12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신체의 안전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신체 안전권이라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분명히 국민들의 안전, 이것은 하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사회의 공익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헌법적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런 것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판례도 있습니다. 조금 뭐 결이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 금치 수용자로서 금지 처분 받은 수용자의 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헌으로 결정받은 바가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외국의 자, 38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외국 형 집행에 대해서 한국에서 감경 명제를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예전에 형법 7조에 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형 집행을 했고 그러면은 국내에 들어서 반드시 감경 면제해줘야지, 필요적인 면제를 해줘야지 된다는 것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미 벌써 형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이미 벌써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입법적으로도 이미 벌써 반영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형 집행에 대해서 이미 벌써 형 집행한 사람을 국내에서 임의적으로 감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감안하는 판결을 해야지 된다. 필요적인 감경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로 이미 벌써 형법이 규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3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의 신문 절차를 형사 절차를 바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적법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라는 거. 자, 우리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도 있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시면은, 명확성 정도는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를 요구될 수는 없겠죠, 그죠?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모든 법률에서 동일할 수는 없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입법 영역에 따라서 구체화될 수 있고, 법 문헌에 따라서 모호한 내용도 보충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민사법규는 행위법규 충변을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재판규범의 측면이 강하다.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 절차, 바로 영어로 말하면 due process 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3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적법 절차는 영국에서 오래된 1215년 마그나 카르타, 그 다음에 1628년 권리청원 등등에서 계속 인정받아 온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서도, 수정헌법에서도 바로 듀 프로세스 원리가 규정되어서 지금까지 영미법에서 특히 어떤 국가자격에서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재판 원리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헌법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권리들이 다 듀 프로세스로 이해되고요. 그 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자율성에 관한 영역은 다 프라이버시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적법 절차의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이것이 실정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사소송이나 이런 절차에서도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원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모든 국가 작용은 바로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이라는 것 외에 형사처벌 규정에서 당연히 이런 적법 절차가 보장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적법 절차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잘못 판단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단순히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작용에서 바로 적법 절차라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행정법 해당 규정에서 어떤 적법 절차를 다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빠뜨리고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행정작용 자체가 커다란 흠결로서 무효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처벌이나 신체의 자유와 무관한 모든 국가 자격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그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변호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소 제기가 된 사립학교 교원은 반드시 직위회제를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기본권 대사인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요. 적법 절차 원칙은 국가 간의 국가기관이 국민과 대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만 공적 행사할 때 준수해야 될 법 원칙인가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는 이런 적법 절차 원리가 직접 적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줄을 치시고요. 이건 굉장히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탄핵소추 절차도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는 실제 두 번의 탄핵 사건이죠.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 이에 대해서 쉽게 그런 탄핵소추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그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탄핵 절차도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 저항이 적용돼야지 되는 게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서 직접적으로 듀프로세스 적법 절차 적용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면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형사처벌이라든가 형사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당연히 원리가 적용이 돼야지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은 골석재판, 예기치 못한 타격, 자, 그죠? 이게 검사 일방적인 증인 접촉에 대해서 적법 절차 위반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상립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형벌 규정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반한다라고 위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정도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도 이 관련 사건들 다 이제 간접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판결 전 구금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으로 그것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대부분 법 조문들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미 벌써 형기를 판결 선고 중 구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입법과 사법 행정 자치 영역에서도 계속 적법 절차 위반 문제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행정 절차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에서도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서 헌법재판소는 청문회가라는 요건이 필요하면 그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절차에서도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체포, 구속 수사에서 강제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고 강제 처분을 하려면은 바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원리는 대부분 세계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검사의 신청을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조문은 헌법 개정을 하면 만약에 이제 검찰의 이와 같이 강제 수사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조문이고 이것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 정책적인 논쟁이 있죠. 네,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이런 것에서 사법적인 억제 통제를 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예전에 국가보안법 범죄에서 국가보안법 범죄를 범한 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인식 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위헌 결정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참 옛날
어떻게 보면은 법입니다. 1961년도에 공포되고 1963년으로 폐지되기 전에 것으로 이제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한의 영장과 상관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 헌법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도였고 위헌 결정을 통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기타 나머지 여러분들 사례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하나의 허가장, 특히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에서 법관이 발부되는 것은 그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허가라는 허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판 단계, 재판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라는 명령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법관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신청은 검사에서 신청된다. 가끔 보면 신문 기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 신청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경찰은 해달라고 검사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고 검사가 바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의 직권으로서 발부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이것은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영장 신청과 발부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 헌법상 명시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요. 영장의 신청, 발부,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또 한번 통제를 하는 그런 작용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적용범위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판례에서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를 하는 처분이 영장의 대상이라고 보고 심리적인 강제, 간접 강제 또는 영장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형사 절차에서 이렇게 검사에 신청해서 강제 수사를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음주 측정을 한다든가 또 마약류 사범에서 청구로 인해 대해서 마약류 반응 검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영장주의 대상이 아니다. 영장주 침해 아니다.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분들 그죠? 지문 채취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례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보시면 영장은 그런 강제 수사를 하기 전에 먼저 발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사전영장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2조 3항 단서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영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바로 현행범, 지금 당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해당한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먼저 이제 체포 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상세히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법상, 헌법상, 그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한 영장이 별건 구속, 그죠? A라는 사건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B라는 사건의 영장을 가지고 딱 잡아들여가지고 A라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바로 별건 구속이라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였고, 위헌적인 거가 되겠죠. 아직도 다소 이런 수사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겠고요. 또 이것도 나중에 뭐 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다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하에서 영장제도에 대한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77조 3항에 보시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서요. 그렇지만 영장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법 위반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인신 구속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헌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법조사 이런 그죠?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 조치는 자 비상계엄에 주문하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어도 가급적 회피해야지 될 것이고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지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국가 그 정보기관에 의해서 무려 2년 4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리 헌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장주의에 위배돼서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39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죠. 여러분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입니다. 혐의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예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형사 피고인이 되죠. 이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인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무죄 추정 원칙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최종 확정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자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 범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전 단계 피의자 제도에도 인정되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것도 이유 없이 그죠? 불기소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바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의 일부를 형기에 산임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형법 규정에서 무죄 추정 위반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판결 전 구금 일수 같은 것도 필요적으로 다 산입을 해서 나중에 구금 일수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형법, 또 이런 무죄 추정 원칙을 위해서 형법 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포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사실적 측면은 물론이고 유형 무형의 어떤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이 무죄 추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명령,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인 직위 회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여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직 무죄 추정 원칙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없는지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죠. 아직 무죄 추정 원칙을 받아야 되는데 흉악범 같은 경우에 그 얼굴이 공개되느냐 마느냐 그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되는 예외적으로 원래는 공개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면이 있고 그런 것이 또 어느 정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그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공개해야지 되는지 흉악범의 경우에 해야지 되는지 관련된 위원회를 갖추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아직까지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얼굴 같은 것들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단임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돼서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만약에 형사 재판을 하고 있더라도 1심, 2심, 최종 재판까지 갈 때까지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은 경우는 계속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관련된 모든 것들 옛날에 좀 더 어떤 사람들의 형사 절차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많은 법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하게 되면 그 이유와 변호사를 조력받는 권리를 고지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피고인 미란다라는 사람의 계기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인정돼서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영화에서 봐도 그러한 구속 이유와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에 대해서 또 뭐 묵비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고지할 권리를 이제 고지받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음에 사전에 왜냐하면 미란다 사건에서 그런 걸 고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형사 절차가 정부의 그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 구속한 경우 위법 행위가 되고 불고지하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죠. 이 거부한 행위가 오히려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안 되고요. 실제 형사 판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체포 구속 이유 등을 고지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타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도 있어서 고문 금지돼야 되겠죠. 그렇고 자 보시면은 또 진술 거부에서 자기 부재 진술 거부권이 있어서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술은 바로 형사 절차, 그 다음에 행정상 제재 중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진술에 해당하는데 그 외의 것들 얘기예요. 근데 운전자가 자기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이건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자기 진술 거부권에 위반되는 그런 조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정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 밑줄 쳐서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그 행위에서 이제 제조로 조세 포탈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데 후자는 적법한 과세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이것은 또 진술 거부권 제한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처벌하는 자료 수집 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절차를 진술 거부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기타 형사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이 중요하지만 하나 헌법재판소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 조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규정에 의해서 형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 위반 행위를 일단 자백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와 같이 바로 진술거부권 침해에 따라서 위헌 결정한 사례도 있다. 여러분 밑에 내용들 한번 또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 좀 보시면은 자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그 다음에 증명력 배제 한번 볼까요? 자 워낙 과거의 수사에서는 자백에 의해서 범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백이 고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백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고요. 그 다음에 고문을 통해서 강제적 자백을 막기 위한 것이고 고문 등으로 자백을 받아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고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2조 제7항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아예 자백, 그죠? 이러한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아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예컨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진술된 녹화 영상을 가지고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비례 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합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주 저한 뭐 법정의 견학을 직접 가지 못하고 있지만 가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진술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법정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심사 청구권이네요. 자 보시면은 자 아까 그 영장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심사 청구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 실시 심사제도요.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또 체포 구속 적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체포나 구속이 헌법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범죄 혐의가 없고 범죄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라면은 바로 이것을 주장을 해서 바로 법관에 의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헌법에서는 바로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피의자 등으로 한정을 해서 피의자가 바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피의자가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은 검사가 아예
이러한 피의자를 기소해버리면 피의자가 아니라 그죠? 피고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형사 피의자든 형사 피고인이든 바로 이런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 실질 심사 또 체포 구속 심사제 이런 것들 지금 피고인의 방어적인 절차적인 수단으로서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시면 우리 헌법 112조 4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역시 변호인의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바로 변호인의 또 그 피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5페이지를 쭉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사 피고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절차에서도 변호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는 성질상 형사 절차에만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접견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일단 헌법상에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사 절차나 아니면 그렇게 신체 자유에 관한 또 중요한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판례들이 있고요. 형사 절차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이제 또 여러분들 4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형사 절차 중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판은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그러한 재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개된 재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사바사바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절차상 예외적으로 뭐 아동의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예외적으로 또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 그리고 밑에 다음 보시면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 17조 제3항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한 보시면은 기타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분되었다가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갖거나 무죄 처분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것에서 보상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고요. 우리 헌법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법한 형사 절차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고 그렇진 않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나오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이춘재 씨가 자기가 했던 범인에 대해서 잘못 처벌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분들에 대한 재심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국가배상이라든가 이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PPT를 통해서 혹시 남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야기를 했고요. 신속한 공개를 재판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얘기했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난민 재판에서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고문 등에 의해서 자백을 받으면 그것이 아주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위법한 증거를 아예 배제하는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증거적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죄 추적 원칙, 고문 금지, 또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체포, 구속 등 이유 등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들은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통보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체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있고 체포 구속 적부 제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적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봅시다. 자, 현행 헌법에서는 적법 절차 원리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에도 적용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보시면은 탄핵소추 절차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라는데 되지 않는다. 괜찮다. 적법 절차의 다수 위배에도 헌법 탄핵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지금 입장입니다만 역시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이러한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법 절차에서는 파생되는 일반 국민의 청문권은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원칙으로서 미국 연방 헌법엔 그 규정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규정이 다양한 영역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형사 절차, 특히 우리 헌법에서 12조, 13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나머지 빠진 이야기라든가 질문이 있는 얘기는 또 우리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헌법 12조, 13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체 자유와 우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이 우리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절차에서 여러분들 뭐 경찰이나 또 검찰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최소한 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자제적인 그러한 형사 절차, 합리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입법의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형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두지 않고 행정 또 벌 같은 걸 많이 한꺼번에 국소적으로 두지 않고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자유를 항상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입법과 그리고 사법 절차가 또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